어, 뭐 깊이 있게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지만 한 권에 잘 쓰여진 조금 쉽게 쓰여진 책을 가지고 노르드 빌둥의 역사, 개념, 또 철학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새로운 뭐랄까요 개념화 작업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보이테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일의 정치교육, 폴리티시에 빌둥이라고 부르죠. 역시 독일에서도 빌둥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예. 그래서 폴리티시아 빌딩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정치적 어, 뭐 빌딩 또는 정치 교육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어, 뭐 이 정치 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테스바흐 합의에 대해서 어, 잘 정리된 책을 한 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한 반 정도 의논하고 가능하다면 오늘 그 우리 카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어, 지금 학생인권 조례 관련된 상황들 조금 논의 좀 해보고 우리 12월 연구소 차원에서 어떤 성명서라든지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 부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선생님들 의견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한 2시간 정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지금 형식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얼떨결에 계속 사회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음 시간과 그 다음번 두 번은 우리 연속으로 김원석 박사님께서 영국 시민교육 전문가 김원석 박사님께서 지금 합류해 주셨기 때문에 뭐그 많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저는 대강의 사회만 보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뭐 어떻게 우리 다들 인사를 다 나눴는데 김원석 박사님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인사 한번 해주셔도 좋겠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김원석입니다. 소개받은 김원석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 뭐 몇 번 뵙는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는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그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주로 관심사가 정치교육. 예, 사실 근데 정치교육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근데 사실 저는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음, 교육과 정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원래는 아무래도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제 이제 세부 주제로 교육사회학을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전공하시다가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사회학을 전공하시다가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는 좀 정치 문제,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고 잠깐 국회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21대가 곧 있으면 끝나는데 이 마치면은 다시 저 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와 강의, 교육 등 교육 현장으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연구소가 있는지 만들어 주신 현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제가 나눌 것이 있으면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에 딱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눠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12월 연구소가 지향하는 큰 두 개의 뭐랄까요? 활동이라고 할까요? 목표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한국형 크릭 보고서 발간 작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국의 경험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김원석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부지런히 학습하고 탐구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특히 이 국회의 경험이나 입법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의 제도화라든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바로 진도를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뭐 책 속에 백그라운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 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내용이 친절해서 내용도 뭐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목차만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차례 한번 봐주시면, 네.
간략하더라고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보시면 이제 오늘 주로 1, 2장을 읽고 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다 읽어도 좋은 내용입니다. 네, 1장은 이동기 선생님이 정리를 했죠. 보이테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 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이런 제목이 되어 있고요. 2장은 이제 독일에서 직접 이제 아마 쓰신 걸 번역한 것 같습니다. 캐로스틴 폴 선생님이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이런 제목으로 정리를 이제 해주고 있고 두 내용이 좀 많이 겹쳐요, 그죠? 1장과 2장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 굉장히 친절한 이렇게 개관을 해주고 있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개관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고 2장도 그와 같은 면이 많이 겹쳐 있지만 조금 더 그 보이테스바흐 합의라고 우리가 부를 때 흔히 3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3원칙 각각에 대해서 논쟁적인 지점들 또 최근의 논의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준다는 면에서 차별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3장은 장은주 선생님이 보이테스바흐 합의는 실천 가능한가? 그런 질문 던지고 있고요. 4장은 심성보 선생님이 보이테스바흐 합의 정신의 풍부화를 위한 보완적 논의. 두 분은 이제 뭐 5장까지 이어지네요. 5장은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뭐 이런 틀로 해서 심성보 선생님이 정리해 주면서 볼테스바흐 합의라는 독일의 좋은 사례를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또 이동기 선생님이 제언으로 한국판 볼테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개의 태제 이렇게 좀 매듭을 좀 지어주고 있는 그런 어, 어, 형식입니다. 그래서 책이 뭐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또 책들은 이렇게 주관객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분량은 별로 안 되는 금방 읽혀지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전에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제 생소해서 어, 그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거나 전에 이미 읽으셨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시 한번 그 기존에 읽었던 것들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 중에 조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갈무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토론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한국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이런 정도로 의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짧게 개관을 하고 먼저 오늘은 마이크를 좀 많이 좀 돌려볼게요. 네, 김원석 박사님한테 주면은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드리기로 하고 예. 또 우리 또 시민교육 전문가 우리 얘기도 많은데 우선 우리 최근에 또 시민교육으로 논문을 쓰신 이봉수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길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교육청 다녀온 건 잘 된 거죠? 뭔가 네? 중요한 외교 사절의 임무를 띠고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잘 다녀왔고요. 네. 일단 뭐 교육청 다녀온 거는 민주시민교육과 이제 가가지고 저희 그 리플렛 좀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연구소가 하는 말씀도 좀 드렸고, 마침 장학관님이 이지영 장학관님이란 분인데, 제가 또 아는 분이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뵀던 분이라. 그래서 되게 이제 반가워 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쪽도 이제 고민이 그런 어떤 논쟁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뭐 이런 거가 좀 그러니까 이재영 장학관도 이제 올해 처음 바뀌신 분이라 이 민주시민 교육 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음, 논문 제 거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고, 다만 이제 그 접근 방식이 좀 여전히 좀 관료적인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좀 음, 들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다. 교육청이 실제 어떤 교육의 열매를 맺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음, 부서의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음, 접근하는 게 좀 이렇게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갔다 왔고, 네. 그, 네. 뭐 이어서 이제 저도 이 책은 이제 다시 다 읽었고요. 또 논문으로도 한번 읽었던 내용들도 음, 있어가지고 되게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1장, 2장 설명하셨던 내용 중심으로 저도 좀 읽어봤고요. 이제 음, 역사 개관은 이제 1장 중심으로 읽었고, 2장에는 이제 역사 개관이 좀 겹쳐 있으니까 그건 좀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이 보이테스 바흐 합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의 논쟁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좀 꼼꼼히 다시 음, 훑어봤습니다. 저는 제 얘기 중에 좀 도움이 될 게 오히려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보이테스 바흐 합의를 그 징검다리에서 주관해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었잖아요. 음. 2017년, 그렇죠. 네. 18년도인가? 그때 혹시 김원석 박사님도 그때 계셨나요? 그때 계시진 않았나요? 그때 아마 그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일장 쓰신 그 이동기 선생님이죠. 예,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시도를 하면서 이제 교원단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음, 제가 이제 참여했었거든요. 저희 음, 단체에서는 시민교육 논쟁 수업으로. 근데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책에 의하면 이 합의를 이제 오픈한, 그러니까 그 장을 여는 사람은 보수적인 정치 음, 교육자였었고, 또 이렇게 서기, 글을 또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음, 더 보수적인 사람이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여러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 아닌 합의, 음, 최소 합의를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진정한 합의라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규범처럼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시도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징검다리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가서 이제 좀 느낀 거는 일단 그 징검다리가 한 게 잘못이 아니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는 음, 그게 일단 정교조와 무관하지 않은 이제 징검다리가 이걸 주관하다 보니 이제 교총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음,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는 그게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교총이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 이걸 좀 합의라고 하기가 좀 쉽지 음,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좀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거든요. 논의는 음, 있었는데 발전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다음엔가 인원고 사태가 있었거든요. 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각 단체나 이제 개인들을 모아서 원탁 토의를 해서 음, 정치 교육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징검다리가 주관을 하게 되고, 음, 그다음에 교총은 여전히 또 참여를 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이 책에서 좀 되게 제가 의미 있는 게 이원석 박사님 그 마지막에 보면 좌파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이제 어떤 좌파는 어떤 그 확실한 역사 법칙 발견, 뭐 역사 발전한다는 법칙 같은 게 좀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 교육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이테스 바흐 합의에서 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토론에 참가해서 느낀 게 여전히 그 명확한 진리가 있다는 믿음 속에서 토의를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음, 그 토의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그 반대 토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불편한 마음 같은 게 또 드러나고 내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합의도 진짜 뭐 이렇게 2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고 그거를 이제 그날 언론에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논쟁적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사실은 언론 보도를 위한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합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교육의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한 합의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우리 사회랑 이 보이스테스 바흐 합의를 좀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 사회도 좀 진보가 주도하기보다는 좀 중도 내지는 보수 쪽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념 대립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확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확신이 있고. 여기 이 책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수업 중에 은연 중에 교사가 어떤 영웅을 얘기하는 것도 강압일 수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영웅이다. 이렇게. 근데 저도 수업하다 보면
정치 수업하다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 좀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은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일종의 권위 있는 교사의 어떤 의도성을 가진 발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또 교사의 과제이기도 한데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생각도 들어서 우리 사회가 좀 뭔가 빨리빨리 해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좀 음, 있잖아요. 근데 이 음, 보이테스 바흐 합의는 보니까 거의 뭐 10년 정도 돼서야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뭘 빨리 해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시도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호의나 의미 있는 어떤 그 담론이 오고 가면서 정말 아 이거 되게 괜찮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보이테스 바하 합의가 무슨 홍보를 잘해가지고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이 내용의 적합성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어떤 적절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합의가 뭐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서서히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정치 교사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처럼 여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이제 제 경험과 연결지어서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제일 큰 거고, 예. 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청에서 요새 무슨 역지사지 토의 같은 거 많이 하고 무슨 유엔 무슨 토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역지사지의 토의조차도 학생들한테는 약간 강압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강압? 예, 강압일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삼원칙이 이제 그 자기 이익의 관점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이익의 관점이 아닌 것을 약간 어떤 수업 구조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다 해서 읽으면서 특히 두 번째 2장이 음, 어떤 제 수업의 안목이 좀 넓어지는데 음, 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미처 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많이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아마 더 많으실 텐데, 네, 그 서울시교육청의 이러저러한 사례들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좋은 포인트들 짚어준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분만 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또 2라운드 가고,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고개를 내리지 마시고 저를 보고 주십시오. 윤영 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윤영 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네, 이 책을 몇 년, 한 7, 8년 전에 읽고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작년에 이제 졸업 시험 본다고, 영어 시험 본다고 한번 또 꺼내봤다가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이런 현황들을 보면은 뭔가,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상대를 설득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경청하지 않고 차이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그걸 차이를 좁혀가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강요된 설득, 조금 경쟁적인 또 심하게는 투쟁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정치판 아니면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합의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치 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이번에는 다시 읽으면서 조금 더 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아까 이봉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이제 보이테스 바흐 합의가 이루어진 그 과정 안에서 일단 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또 있었고 특히 그 정치교육은 원장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파이지만 음, 어, 본인의 그런 교사와 교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문화 정치의 그런 참여자로서의 경험들 정치 과정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민주주의 존속을 위해서
타협과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12월 연구소도 그런 문제인식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도이트에서 합의가 갖는 정치교육의 그런 기준,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조금 더 이번에는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빌딩에서 배운다에서의 그 전제하고 있는 자기 형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민적인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관점들이 이 정치교육에서의 합의를 이뤄내는 그 중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건 그 70쪽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갈등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70쪽 한번 같이 네.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70쪽에 70쪽이 아닌가요? 왜 70쪽이 없지? 70쪽이라 적어놨는데. 제가 옮겨 적은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70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갈등 해결이란 단순히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어서는 곤란하다. 갈등 해결은 서로 다른 견해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 능력을 키워 적대적 관계를 소통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설린 관계로 바꾸는 것을 포괄한다. 그것은 공정한 논쟁, 네, 78쪽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논쟁 문화와 건설적인 합의 문화에 귀속된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편대성과 역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 문화와 일상 문화의 발전에도 큰 의의를 지닌다. 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 교육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나와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그런 능력들이, 역량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게 이제 빌딩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기 형성적 존재이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그 인간 존엄적이고 시민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1층 네. 미팅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좋은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독서하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책을 볼 때. 저도 이제 전에 읽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 전에 읽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하고 우리 12월 연구소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형의 크릭보고서 발간하고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와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하면서 읽으니까 좀 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의 그 내용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 맥락과 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전제, 또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생생하게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레퍼런스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 분 선생님만 말씀을 더 듣고 할까요? 아니면 벌써 지금 김원석 선생님께 마이크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김원석 선생님 이따가도 또 2라운드 더 올 거니까 지금 예, 앞부분 인트로덕터리한 코멘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사실 없어가지고요.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요. 9시 반쯤에 네, 네. 나가서 그래서 그냥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러면
드리고 싶은 그러시죠. 말을 편하게 할까요? 말씀하시죠. 네. 예, 그게 먼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읽는 건데요. 참 책이라는 게 신기하게 뭐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밑줄 친 부분은 하나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밑줄 치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싶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느꼈던 감정이라고 할까요?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부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 교육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다. 음,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보이테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이테스바흐 합의가 76년대에 만들어지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 단단해진 측면도 있는데 책 곳곳에서 보면은 그 이전부터 정치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물론 입장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나 성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음, 어떤 주장들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반대로 우리의 정치 교육의 토대는 매우 뭐라고 척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 교육 학회도 있고 이게 정치 교육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정치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교육의 정치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죠. 대신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정치 교육은 정치의 교육화, 이 보이텔스바흐가 하고 싶었던 일종의 정치의 교육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빈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이텔스바흐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우리가 합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합의도 중요하지만 성급한 합의 이전에 일단 정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조금 풍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이테스바흐 합의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풍부하게 갖고 가고 우리가 정치 교육이라고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선 들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막 합의 얘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음, 자칫 우리가 이렇게 정치 교육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또 성급하게 합의하다 보면 이 합의가 그냥 말 그대로 합의에 그치는 건 아닐까? 그냥 음, 뭐 약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약간 실효성 없는 합의에 그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떠올랐던 감정은 약간의 난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이테스바흐 합의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 책 속에서도 나오지만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가지고 우리 박사학위 논문도 누가 썼다고 90년대 초반에 아마 쓰신 걸로 음,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보이테스바흐 합의가 소개된 지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죠. 아까 이봉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우리 한국판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토론회도 했고 일반 시민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로 학교 밖 시민교육 진영에서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을 모아놓고 공론화 작업을 해가지고 원칙을 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와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테스바흐 합의 혹은 관련된 원칙들이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이러한 원칙들을 활용하고 수업의 원칙으로서 삼아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좀 더 그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교사들이 정말 두려움 없이 뭔가를 정치 교육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교육의 내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막 격돌하다가 독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최소한 기준이라도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보이테스바흐 협약이 나왔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러한 협약이 하나의 대원칙으로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서는 정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부딪힌다기보다는 정치를 다루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교육 자체에 대한 불필요, 불신, 회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합의만으로 우리 교육 현실의 의미 있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보이테스바흐 합의가요. 이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하나의 교수 학습의 원칙으로만 몇 가지 원칙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유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문화를 이 보이테스바의 합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보이테스바의 합의가 우리의 보이테스바의 합의가 어떤 것이 담겨야 될지는 또 그건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대강의 보이테스바의 합의의 그 정신들이 학교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법과 제도 등은 어떤 법과 제도 등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더 그러니까 뒤에 심성보 선생님께서 보이테스바의 합의의 풍부와 뭐 정신의 풍부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만족을 할 수 있는 약간 보이테스바의 원칙에 대한 약간 이론적인 심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진짜 이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바뀌면 좋을 것인지 함께 바뀌면 좋을 것인지 이 원칙과 함께 어떤 것들이 바뀌면 좋을지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약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약간 의아함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보이테스바의 합의를 얘기를 할 때 늘 얘기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칙뿐이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원칙은 거의 얘기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화 금지, 뭐 강압 금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노쟁성 재현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다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 원칙이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라는 게 교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적인 교화 혹은 강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정치의 교육화가 되기 위한 정말 단 하나의 원칙을 뽑자면 강압 금지의 원칙이겠죠. 교화 금지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논쟁성 재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화 금지를 하기 위해서 논쟁성을 제어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수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이 세 번째 원칙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뭔가를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 그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민주시민교육, 우리가 흔히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이테스바 합의가 만들어진 그 원문이나 논의 과정 전체를 제가 못 봐서 이게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판단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자기들이 행동하도록 한다라는 말의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책 몇 페이지인가 강조돼서 나오는데 성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숙. 저는 이게 정치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죄송한데 적진 않았는데 아마 2장의 어디선가에 이 성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를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고려하게 된다는 것. 그걸 고려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내놓을 수 있는,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렇게 참여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선 두 가지의 것이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아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익에 부합하게 뭔가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나 필요나 요구나 자신들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고려한다라는 건 앞서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다른 위치, 다른 필요나 다른 요구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칙은 아이들을 어떻게 성숙한 정치적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요구와 저는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근데 물론 이건 제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보이테스바 합의의 세 번째 원칙이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면에서 세 번째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그 세 번째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정도 느낌, 소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모셨죠? 제가 네. 어, 그 세 가지 아주 좀 뭐랄까요? 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책이 번역된 지도 꽤 벌써 한 6년 이렇게 흘렀네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국에서 어, 여러 가지 또 뭐 프로세스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과 또 짚어야 될 포인트들을 세 가지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그 막판에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느낌이. 독서의 말미에서. 그래서 특히 이 장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그죠? 저자 강조했고 사전에 그런 어떤 전후 독일의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특히 초반엔 정치 이론가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입론, 개념, 접근법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그러고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정치 교육이나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가? 논쟁 없이 그냥 단체들 간에 아까 교총불참 이런 식으로 또는 그냥 뭐 교육감 바뀌면 시민교육 없애고 인성교육 뭐 이런 식으로 논쟁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저를 포함한 정치 이론가들이 너무 조금 인볼브하는 수준이 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정치학회에서도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이론이나 정치 철학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가져와서 논쟁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당위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당위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대학생들 학회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초점을 두어서 대학 전국 각 대학의 정치의 외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이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것인가 쪽에 많이 포커싱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간 심화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공론장에서 일정하게 논쟁성 있게 토론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늦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저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질문을 들었고, 하나 네. 생각난 김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원석 박사님한테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현장의 교사잖아요. 전 이제 정치 교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논의들이 현장의 수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이제 논의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학문적 논의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논문을 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다른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그 어떤 학술적인 논의가 현장에 있는 문제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 책에 좀 좋았던 점이 이 장에 이 교수님 쓴 내용들이 현장에서 고민해 봤던 것 또는 고민해 봄직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 4장하고 2장의 느낌이 2장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게 2장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3, 4장은 그냥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좋은 정치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였었던 것 같고 2장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음, 사실은 저희가 한국형 보이테스 바흐 합의를 고민할 때도 좀 같이 논의되기도 해야 되고 포함돼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 게 실제 수업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연결지어서 논의되고 고민할 것인가. 그게 만약에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 저희 같은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냥 그 좋은 말들, 있음직한 좋은 이론들 정도로 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음. 그런 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이제 학계에서 실제로 돌아갈 때 왜 그런 게 이 독일의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음. 한번 네,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요거는, 네네, 요거는 김원석 쌤도 뭐 거둬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먼저 좀 답을 드리고, 그러니까 답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현장 수업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그 전에 사실 정치이론적인 검토와 논쟁이 되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독일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 보면, 전후 소독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국가를 재건하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내실 있게 다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정치 교육을 전면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하고 연방정치교육원, 주정치교육원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정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어떠한 이념적 기초 하에서 원리, 방법,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큰 틀에서 고민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수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풀려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로까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우선 이 앞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독이라고 하는 서독의 정치 공동체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나치즘을 방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과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이나 정치이론가들이 이 과정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연방정치교육원과 그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수준에서의 논의들, 거시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역시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여전히. 그러나 이제 그것이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수업으로까지 학교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수업이나 페다고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논문이 또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또 보면 교육학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토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시적인 접근들이 꽤 있어 왔는데 오히려 앞부분이 사실은 비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사업회에서 뭐 한 거, 그다음에 뭐 저랑 김홍수 선생님도 참여했습니다만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분석한 거 이런 식의 몇 개의 그냥 단발성의 보고서들이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좀 제대로 된 토론과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네, 김홍수 선생님 혹시 얹으실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선생님께 서현수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봉수 선생님 지적도 근데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 곳곳에서도 교사 스스로가 중립적인 포지션을 차지하지 말아라. 자신의 의견들을 가감없이 내비쳐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이런 논쟁적인 수업을 할 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혹은 의견들을 공식화하는 것,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몇 편의 연구가 있는데요. 몇 편의 연구들 결과가 다 달라요. 하나의 연구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하나의 연구는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연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거시적인 연구 없이 너무 미시적인 연구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각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적용해보고 뭔가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뭔가 어떤 큰 틀에서 뭔가 좀 의미 있게 꿰어줄 만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도를 조금 더 빼볼까요?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끝내니까 좀 쫓기네요. 네. 그, 아까 성숙이 62쪽, 92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그래도 이건 저도 읽다가 성숙이 나오네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한번 챙겨볼까요? 92쪽에 그 문장이 이렇게 변경된 그 네. 부분들이 92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네. 같아요. 학생들의 정치적, 지적 성숙이 정치교육의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62쪽에. 그다음에 92쪽인가요? 네, 92쪽. 네. 92쪽에 선생님 위에 한번 있는 게 읽어주시죠. 네, 위쪽과 아래쪽 두 곳에 이제 음, 처음에 정했던 문장과 이제 수정된 문장을 비교를 해준 부분인데 처음에 있었던 그 내용은 학생은 정치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 책임을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76년에 있는 음, 원칙이고 이제 87년의 수정안에서는 그 자신의 이익 그 부분에서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는 이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공존과 그것의 다양한 발현을 위한 공동 책임을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그죠? 네, 제안했습니다. 슈나이더가 네네. 제안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어서 그죠? 이미 과도하게 이것 자체죠. 공동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남겨두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된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약간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번역할, 서문 측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다 이제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챙기고 간다면 서문 측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어디 정리된 데 있지 않았나요? 그쵸? 네. 85쪽 가시면, 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합의문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일종의 회의록으로 그죠? 최소한의 합의로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벨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1. 강압 금지.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교육과 교화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교화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일치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 설정과도 일치할 수 없다. 1번 원칙에서 또 성숙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2번 논쟁성의 원칙이죠.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는 위에서 언급한 요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이 무시되고 선택 가능성이 폐기되고 대안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심지어 교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정치 사회적 출신 배경으로 인해 낯선 입장과 대안을 특별히 부각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만 한다. 약간 말줄임표가 좀 있고요. 3으로 학생은 이제 아까 이 번역이 좀 다양한데 그죠? 학생 중심의 원칙, 학생 이익의 원칙, 학생 이익 상관성 원칙, 그죠? 행위자 역량 원칙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학생은 정치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이익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면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을 찾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그런 목표 설정은 행동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뭔가 이런 실천이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지점인데 3번이 다른 1, 2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논의가 좀 되었다라는 얘기는 안에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선생님도 한 번 더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덜 논의가 되고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3원칙이 오히려 더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까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또 요 정도에서 한번 또 멈추고 예. 또 다른 선생님들 또 의견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지 선생님.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 되게, 좀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게, 저는 102쪽, 103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논쟁이 풍부하고 그런 게 잘 갖춰진 토양이라면 보이스, 텔스, 바흐의 합의가 나올 수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교실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풍부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2쪽, 103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정치 교육자들이 비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부터 해서, 정치 교육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독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과 학생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주입하는 것을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라고 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교실에서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로 인해서 교사들이 정치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거 참여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굉장히 우리 성관이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한은 교실에서 풍부한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논쟁적인 그런 수업이 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음,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원석 선생님 말씀하신 정치 교육, 정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이게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음, 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견해를 밝히는 거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나와 대등한 평등한 관계로서 학생들이 나에게 다른 의견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논쟁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정치적으로 뭔가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의가 음, 되는 정치 음, 교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뭔가 음, 개념적 정의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음, 그것을 주입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음, 않느냐의 차이가 어떤 교실에서 이런 풍부한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비껴가게끔 만드는 그런 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좀 어쨌든 말을 이건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음,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도 살펴봐야 되는 게 저는 실제로 이제 논쟁 수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하는데 교사의 견해가 어떤 논쟁 수업의 큰 설계 안에서 이제 자기 의견이 개진되는 거랑 음, 그냥 개진되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음, 그냥 개진되는 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교사라는 음, 위치 자체가 일종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권력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일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저희 사회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정치적 교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방식을 보면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 어떤 합의 부재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음, 예. 음, 어떻게 보면 교실이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교사의 권위가 아닌 뭔가 정말 자유롭게 안전한 지대에서 이야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교사의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이제 강압적인 것이 되는 상황이 된 음, 거죠. 음,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인영순 선생님, 이봉 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교실 안에서의 그런 문제도 물론 여기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 교실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교사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SNS 상에서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교육감 제약은 선거를 있죠. 예, 예.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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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정치적인 자신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하지 음, 못하게끔 다 막혀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정말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 좋아요를 누른 거를 보고 선동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소재가 살아 꼴틀대는 시의성이 있는 그런 것이 교실 안에서 논의가 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음. 조금 이제 튀긴 합니다만은, 핀란드로 한번 이렇게 가서 사례를 좀 보면, 교사들의 정책 기본권이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교사들도 정당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예, 중고등학생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 저희 아이 학교에 선생님들 가운데 명확하게 그 정당 활동가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3인당에서 저 선생님은 3인당 그 활동가야 이러시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번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근데 3인당 활동가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또 동시에 예를 들면 환경 활동가야, 환경 운동가야. 음. 그래서 그 이슈로 나왔는데 또 동시에 저분이 정당 활동가에서 자기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정당 활동을 쭉 하는 그 지방의 선거에도 출마하고 이런 것이 전혀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근데 저 선생님이 또 물어봤죠. 수업은 어떻게 하시냐? 영어 수업을 이제 하시는데 뭐 수업 때는 수업 내용 자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정치화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인당이 어떻고 보수당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선생님이 어떤 입장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 근데 학생들도 정당 가입해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시민권 차원에서 정치적 시민권, 헌법적 기본권 차원에서 좀 풀려야 되는 개혁 의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까지도 이렇게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제약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어,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교사의 그런 정치적 시민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면서도 수업이라고 하는 틀에서의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교수의 방법과 원칙, 학생과의 관계. 이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또 조금 별개로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네. 그 덧붙여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형편에서 예를 들면 보이테스 바흐 합의 같은 합의가 없으면 논쟁 수업이 불가능한 거냐. 저는 그건 또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제가 이제 뭐제 사례를 든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대운하를 가지고 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뭐 그게 크게 저한테 문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보이테스 바흐 같은 합의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런 논쟁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사실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사실. 그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뭐 교장 선생님이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정치 교사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치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어떤 정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 두 개가 같이 돼 있지 않으면 보이테스 바흐 합의 같은 합의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한들 일단 이 수업은 교사가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정치 수업을 하는 목적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좀 문제일 수 있겠다. 한국의 풍토라는 게. 또 물론 이게 네, 입시하고도 연결돼 있고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저는 이 양쪽을 다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봉수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봉수 선생님의 용기와 역량이 이제 어떤 개인 역량으로 사실은 풀어낸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심지어 MB 때조차도 그런 룸이 있었는데 지금 인원고 사태를 보면 훨씬 악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죠?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아마 의사소통 방식이 SNS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이게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로 좀 전개되어 가는 면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거나 이렇게 공유했을 때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이 일파만파 그냥 사건이 되어버리는, 그중에 어떤 것들이 뭐 보수 언론이든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어떤 픽업이 될 때, 그죠? 이럴 때 이제 교사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방어막을 만들어 줄 것인가 더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고, 특히 이제 우리의 뭐랄까요? 여기 지금 유영 쌤이 우리 채팅창에도 지금 던져주고 있지만, 이른바 승자 독식이나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가 심화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어떤 보수 진영,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지금 극우적인 이런 어떤 유튜버들이나 여기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든가 교육에서 좀 때로는 탈정치화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는 중립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영역이 지금 너무나 쉽게 정치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 약간 좀 우리가 지금 좀 변화되어 가고 있고 미묘한 지금 지형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수 쌤의 뭐 사례에 더해서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 더 마이크를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정유숙, 장만수, 김현진, 윤봉기 선생님, 이렇게 일단 화면 켜신 분들이 말씀하실 의사가 있다고 보고 네, 요 순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유숙 쌤부터 먼저 한번 가보시죠. 글로 남기셨는데. 네. 한 음, 짓을 하느라 자꾸 생각들이 막 바뀌고 음, 있는데, 음, 어, 네, 복잡하네요. 그, 일단 전현진 교감선생님 던진 말에 동의하고, 그렇지만, 전 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으로 고민도 많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교사들이 탈정치화되면서 살아가느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무지의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한 것들이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근데 그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까 김원석 박사님 주신 말씀 중에 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 그 학습자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1번, 2번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른들의 정치 경험이나 현상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재현한다거나 논쟁으로 삼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세계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시도들은 굉-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좀 그 혁신학교에서 일상으로 만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교사 안에서도 이런 단절들이 좀 느껴질 때 답답함도 있고 그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서 서로 간의 의견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려들이 사실은 한 번만 해봐도 금방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갈등 앞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 의견이라든지 판단이라는 것에 형성될 때 신뢰라든지 이 주장에 대해 지지를 얻으려면 내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금방 캐치를 해서 한두 번만 돌아도 이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위치 전환이라든지 조망들을 금방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심지어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 간에
고정된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그걸 넘나들면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초등에서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그 3번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은 우리 교육의 현장들이 만들어낸 힘과 희망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책을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5개의 스펙트럼을 가진 이 정치 지형 안에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극우다,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상식적이어서 사실은 깜짝 놀랐고 그 페이지도 뭐 적어놨는데 57페이지에 이 호르농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현실 정치의 과제들을 현행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재정의 해가면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힘이 중요한 것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저도 나름으로 진보의 축에 나도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보수들이 하는 합리성에 대해서 너무 설득이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남아 있었고요. 이건 이제 지형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치기본권에 관한 것들도 이 사람들은 교사의 역할이 수동적이 될까 봐에 대한 우려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도 저도 부러움들이 있었고 어, 여전히 우리는 토론을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 장에 뛰어들어서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려고 하는 단 한 번의 경험과 기회조차도 없이 그 합의라고 하는 말들을 어,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그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66쪽에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 자체가 뭐 이 한 번으로 크게 무슨 획을 긋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슴을 열고 신중하게 마련된 민주적 토론 문화에 찬연한 성취였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 안에서 어제도 다른 단위에서 운영회를 밤 10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그 거기도 그 교육 안에서의 120명 모여 있는 원로들이 계신 교육 엘리트 집단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마음 열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본 경험들이 누구에게도 없구나. 뭐 그런 씁쓸함을 확인하면서 조금 대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따가 인권절에 얘기하면서 어제 국교위에서 그 1, 2학년 통합교과안에서 체육을 분리해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절차에도 하나도 안 맞고 형식에도 안 맞고 민주주의 완전 훼손하고 있어서 그런 논의들도 이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육개혁을 합의적으로 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었더니, 그죠? 정반대로 하는, 네, 대한민국 지금 현실입니다. 자, 저도, 네, 다음으로 장만수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저도 얘기 좀 잠깐 하면 안 될까요? 어디 있었죠? 아, 박준희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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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인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제가 12월 연구소를 이렇게 궁금해하고, 지지하고, 그러나 참여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처럼 논의가 되면,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거나 어떤 교육 현장에 딱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조금 필요한가? 그리고 이 논의를 더 바람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12월 연구소가 하려는 일에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데 보탬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참여한다고 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관심은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비디오 끄고 이렇게 듣고 오늘은 이제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나 그럴 수가 없어서 네, 끄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결로 이제 제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장관 선생님 얘기하신 것들 방해하면서 제가 네.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작년에 전에 서현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이유하고 비슷한 고민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제 삶에 굉장히 위태롭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 시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또는 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는 정치적인 진공 상태가 되라고 사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뭐 교사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어떤 쟁점이 되는 거에 대한 입장만 표명을 해도 사실은 발칵 뒤집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된다는 것을 표현했던 어떤 초등학교 여교사가 페미교사로 몰린다든지 뭐 서울에 보면 단체 상영한다는데 극우 단체들이 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도대체 그러면 학교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해 놓고 어쩌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장치들이 학교에 있고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는 어디에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축적하고 우리는 민주시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과 경험으로 민주시민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는 굉장히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팽배해져 가고 점점점. 더군다나 정치는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는 내내 사실은 어떤 합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또는 그 합의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도 모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무엇에서부터 논의를 처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에 이제 뭐 교화 금지 뭐 이런 원칙들도 중요하지만 김원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학습자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뭐 학생으로 이렇게 뭐 보시지 않더라도 학습자 중심성을 우리가 최소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전제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118페이지에 그러니까 119페이지에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표현하고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정치교육을 교육화하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정치교육을 교육화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조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20쪽하고 120쪽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이센스 바흐 하기 이전에 정치교수법의 여러 다른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 뭐 특히 이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걸 최소한의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합의 지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어떻게 그 지점이 어디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저는 그게 이제 작년에 서울초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학교를 다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이렇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옆에 전현 선생님이 남기셨지만,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 오히려 더 소중한 지금, 네, 퍼스펙티브일 수 있으니, 예, 그,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교육 시민성을 화두로, 그죠? 이 12월 연구소를 띄웠는데, 사업을 이제 워크숍 계획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임팩트 있게 우리 뭐랄까 초기 1년, 2년, 3년 정도에 좀 집중한 사업을 잡다 보니 조금 이렇게 좀 좁혀진 면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든지 시민 교사를 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조금 좁혀진 면은 있는데 원래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지금 박진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이 같이 가야 되는 무엇이다라는 것에 있고 학교 안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시민사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우리 12월 연구소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리 전체의 또 문제의식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좁혀서 그러나 또 때로는 다시 넓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학습은 좀 필요한 단계여가지고 일단 보이테스 바 합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나왔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챙겨보는 시간은 필요해서 이번 세미나가 좀 마련이 됐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되기, 그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가 어렵다면 그 민주시민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며 우리 자신은 성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과제가 굉장히 좀 비어있는 과제인 거죠. 지금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보면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예. 점점 더 이렇게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려간다기보다는 간신히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또 허물어지고 더 뒤로 가고 이런 느낌도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학만의 고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데 정치가 너무 중요해서 정치가들에게 남겨둘 수 없는 것처럼 교육도 너무 중요해서 교육자들에게만 남겨둘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시민교육이야말로 이렇게 함께 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막 가고 있어가지고요. 빠르게 몇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만숙, 김현진, 그 사이 윤봉기 선생님 나가셨나요? 컴멘트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박진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교사들끼리만 회의하던 거랑 다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관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선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을 벗어난 그런 의견들이 되게 신선하고 굉장히 도움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는 시간상 말씀드리면 저는 그 75페이지에 최소 합의의 큰 의의라고 해서 최소 합의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에 그렇게 합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실천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가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양극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최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적인 게 이제 67페이지에 그 중간쯤 나와 있는데, 합의가 독일에서 확산되고 공유된 것은 내용의 설득력 때문이지 홍보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홍보를 하고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충실하고 잘 만들어지면은 이거가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이런 12월 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것들도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저도 그 교사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견 진술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 정현진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이나 두 번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의 그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서 영향력도 크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교사가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중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그것들도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으로써 모든 그런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 간의 토론이나 이런 걸 이루어졌을 때 결국 교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뭔가 끝이 잘 맺어지지 않고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저희가 현실에 좀 처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저도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모든 게 진짜 정치로 변론이 되어지는 귀결되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최소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활동할 것 중에 저희 학교 자율과정, 좀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실무를 하는 부분에서 느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학교 자율과정이 내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행이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어떤 교과서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정치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교과서를 써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 단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어떻게 학생회를 운영을 하고 뭐 학생회의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내용을 빼고 방법적인 내용들만, 좀 사회적인 것들만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흡한 점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런 부분들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조금 정치적인 그런 견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요 최소 합의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 맞습니다. 그 교과서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봉 네. 선생님도 몇 차례 제안하셨고, 그래서 좀 대안적인 시민 교과를 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좀 출판까지 좀 이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세미나 시즌이 끝날 때, 그죠? 우리 워크숍 하면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갈게요. 김현진 쌤, 윤봉기 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사실은 제가 보이텍스 합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조금 실감을 했고요. 다 읽고 나서 또 앞에서 해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는 좀 반성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아이들 둘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싸우는 과정에서 애들이 왜 싸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윽박지르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거를 봤더니 정말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이렇게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되게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 그 점에서 좀 오늘 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저도 뻗치지 그냥 짧게만 마세요. 말씀드리면 저는 네, 뭐 교육자도 1분이세요. 네. 아니고 잠깐 그냥 원래 녹화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김에 또 발언권을 주시니까 그 정치 교육을 이렇게 하는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5년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청소년 연설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냥 학생들한테 연설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 연설을 해보라고 하면 그리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주제는 자유다.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해라. 라고 하면 정치적인 주제를 막 잡아서 얘기를 해요, 애들이. 뭐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그냥 잡아서 애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왜냐면 언론도 있고 이미 걔들도 인터넷 다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그걸 직접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그게 뭐 연설이든 토론이든 그런 장만 참 마련해주면, 정치 교육의 어떤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진 김현준 선생님도 쌤이 질문 있다 그래서 빨리 하십시오. 네네 네. 김혜진. 네, 저는 뭐 질문도 있고, 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소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수학 교사다 보니까, 그 뭐, 보이텔스 바흐 협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목만 들어봤고 잘 모르고, 정치 교육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을 앉혀놓고서 정치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정치 교육일까? 반면에 학생들이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되어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뭔가 전자라면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치라고 하면서 자치라는 것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치 활동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자치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자치 활동은 과연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을까?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학급회의가 1년에 4번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정기고사 일주일 전에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자습이고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업 시간에 정치 교육을 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학생들이 실제 자기 삶에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뭐 학생회랄까 뭐 학년 모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대안학교나 다른 학교들 중에서 활성화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총선 때도 그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 교육 이전에 이런 선거 교육, 그러니까 교사들이 직접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선거 교육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냥 이제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라든가 투표 절차를 그냥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수학 과제 탐구 수업을 하면서 선거와 통계 이런 거를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와 관련된 숫자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으로 뭐 51.7cm라는 엄청나게 긴 투표용지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 한 표의 가치가 무려 6천만 원이니까 투표 꼭 해라. 6천만 원 길바닥에 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교사들이 정치적 금치산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밝히지 않아도 가능한 교육들, 뭐 학생 자치 활동들, 선거 교육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지금 내실화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윤범기 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오히려 지금 교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학교 밖에서
정치 교육을 더 활발하고 더 적나라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고 해놓고는 엄청 좋은 코멘트. 예, 아이디어까지 주셨고요. 그 방금 제가 우리 그 12월 연구소 카톡방에 재작년에 저랑 우리 전현진 선생님 같이 충북교육청에 의뢰를 받아서 연구 용역한 보고서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김원수 선생님도 아마 코멘트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중간 보고서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입법에 따른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 연구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 독일 이야기, 이 핀란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 보이테스 방학 합의도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게 그 교육감이 충북 교육감이 바뀌니 그죠? 이거 이제 내년부터 사업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길게 보고 좀 하나 이정표가 되도록 조금 뭔가 방향 지시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특히 이 이론적인 논의하고 분석 틀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동안 청소년 정치 참여나 청소년 이런 그 정치 시민교육 또는 시민교육 뭐 여러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과도하게 좀 선거에만 이렇게 좀 예, 매몰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른 여러 그 아까 우리 공주 워크숍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혁신 담론들이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지평으로 지식과 정보들을 더 입수해야 되고 또 실천적으로 또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이 바뀌건 어떻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이제 뭐랄까요 좀 보수화된 지형 안에서 정치 교육에 대한 기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논의를 좀 넣어드렸는데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넣어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호수 선생님도 이제 가셔야 되고 해서 일단은 논의를 한번 마무리를 짓고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김원수 선생님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면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전현진 선생님하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김혜진 선생님이셨나요? 그 말씀이 특히 네네.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진 선생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보일테스바 합의라는 것을 논쟁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의 원칙 정도로만 이해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정치 교육을 위해서 보이테스 합의에 녹아들어 있는 그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법과 제도 등을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그것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전 매우 중요한 얘기를 김혜진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교육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치 교육 얘기할 때요. 가장 사실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정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아이들이 어떤 정치적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논쟁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논쟁 수업이 정치 교육의 전부도 아닐 거고요. 그럼 내가 말하는 정치 교육,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정치 교육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길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제도 정치나 정치 현실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이 정치 현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좀 존재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어떻게 왜냐면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정치 현실을 잘 알고 막 선거에 참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교육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얘기도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요. 갈등도 있을 거고요. 뭔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꺾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늘 그렇게 정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논쟁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한 정치 교육의 하나일 수도 정치 교육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치 교육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 교육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풍부하게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12월 연구소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네, 참석했는데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서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김원수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